복습 꼭 하셔야 돼요. 복습. 지금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뭔가를 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도 뭐 이야기하겠지만 계속 새로운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수업이 600시간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600시간 수업할 때도 제가 마지막까지 새로운 거 알려줬어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 업그레이드 된다면 시험 출제위원이 틀려라고 내는 문제라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도 시간이 허용된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만큼 알려드릴 거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걸 좀 소화를 하셔야지 계속 쌓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안 되시면 책만 좀 훑어보더라도 한번 보시는 게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 그때 한번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앞 시간 하던 거 연결해서 보면, 자, 어음의 배서 양도를 이야기했는데, 자, 어음을 발행하는 시점하고 내가 받아 보관 중인 걸 넘기는 거하고는 회계 처리 방식이 전혀 틀렸죠. 그럼 이걸 한 번만 더 응용을 해보면, 우리가 비품 100만 원짜리를 구매하면서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내가 구입한 거는 차변에 비품이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어음 발행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봐야 되는데, 비품은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죠. 이 비품이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비품이라 쓰는데, 계정 과목으로 비품은 우리 영업활동에 쓰는, 지금 우리 학원 같으면 컴퓨터, 프로젝트, 에어컨 이런 것들이에요. 1년 이상에 거쳐 쓰는 거 있죠. 1년 안에 쓰면은 소모품, 1년 이상 거쳐 쓰면 비품,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비품 사는 거는 팔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니죠. 그럼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라고 써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비품 100만 원을 구매하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비품 사고 어음을 주는 거지만 우리는 이때는 장부에 적혀 있던 거를 지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지금 제품 매출로 받았을 때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뒀겠죠. 그때 당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배서 양도하는 건 장부에 있던 걸 지우는 거고, 지금 발행을 할 때는 장부에 처음 쓰는 거잖아요. 그때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는 처음 장부에 쓸 때 선택을 하는 거지, 그 다음 일어나는 것들은 장부에 있던 계정 과목을 지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쓰는 거 조금 이해가시나요? 자, 전에 우리 세무2급에 나왔던 회계 1급 세무 1급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기출 문제 예를 가지고 보면, 과거에 토지 2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100만 원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럼 지금 토지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어음 발행해서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토지 산 거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거 토지니까 차변에 토지 2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대변에는 이제 어음 줄 건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내 장부에 받은 어음이라 적혀 있던 걸 배서 양도한 거죠.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던 걸 지워주게 될 거고.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줬죠. 그럼 우리가 어음 발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얘는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 이건 토지 나한테 판 회사한테 나중에 만기되면 갚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급어음이라고 써서 그래서 내가 이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라고 말하면 다들 무슨 말이냐는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들 깜빡했다 실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하면서 보셔야 돼요. 항상 고려하면서 자 이게 이제 어음의 배서양도고 자 이제 네 번째로 어음의 부도. 이제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일단 얘는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자 참고로 받을 어음은 얘는 당좌 자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류가 당좌 자산 아직 하고 있죠. 우리 어제부터 현금부터 지금 계속 당좌 자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당좌 자산인데 지금 이 부도가 나면 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부 받을지 다 받을지 아니면 언제 받을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 당좌 자산으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음을 이제 우리는 지워주게 될 건데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라고 이제 장부에 적혀 있던 걸 지워주고 차변에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차변의 계정 과목은 찾기가 엄청 쉬워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자 지금 제가 엄청 쉽다고 말한 이유가 우리 전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도 정기분까지만 쓸 때 글자 2자 정도만 써도 계정 과목이 나왔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도 우리는 글자 2자 정도만 칠 거예요. 그럼 부도라고 치면 지금 제가 부도라는 2자만 쳤는데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을 못 찾는 분은 잘 없어요. 문제 읽어보면 어음이 부도 났다 적혀 있으니까 계정 과목에 부도라고 쳐보겠죠. 그럼 이렇게 쉬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자, 여기에 거래처 안 쓰면 틀려요. 얘는 이 부도어음과 수표는 뭐냐면 지금 아직도 나한테는 자산인데 얘를 지금 받을 어음을 부도어음과 수표로 계정 과목을 바꿔준 거죠. 이 부도어음과 수표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니까 얘를 당좌 자산은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거나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되는 것들을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데 부도가 났으니까 지금 이제 언제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쓰는데 근데 어느 회사한테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리고 부도 났다고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부도 나도 채권 상환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청구 비용도 상환 청구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돈까지 다 청구할 거예요. 우리 소송할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까지 다 같이 소송을 걸죠. 그래서 이 부도 났을 때도 그 청구비까지 같이 놓고 뭐 경매됐을 때 같이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전부 다 써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사실 거래처 쓰는 게 그냥 제일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키워드지 따로 생각 안 해도 부도음과 수표는 찾아내더라고. 방금 컴퓨터에서 찾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거래처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지금 이 분계는 원래 그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던 걸 장부상에 받을 어음 적혀 있던 걸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변경한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얘를 계정 과목을 변경하는 분계를 우리는 대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지금
받을 어음에서 부도음과 수표로 계정 과목을 대체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는 반대 쓰고 기존 거 있던 자리에다가 이제 새로 쓸 계정 과목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차변에 받을 어음 있던 걸 지워주고 그 자리에 이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써주면 내장부에는 부도음과 수표만 남아있게 되겠죠. 얘는 지워진 거고 이런 방식으로 분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용? 어떤 비용? 비용 아니 아직 자산. 얘는 자산을 지운 거고 얘는 자산 다시 이제 부동과 수표라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다시 그대로 자산끼리 위치만 바뀐 거죠. 당좌 자산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그러니까 얘는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가 된 거죠. 그죠? 이제 나중에 아예 못 받게 되면 그때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걸 이제 미래자와 같이 대손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예 못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아예 못 받는 건 법원이 파산 선고해 준다든지 법원이 선고해 버리면은 돈 못 받잖아. 그런 건 이제 내 자산이 나가고 아예 못 받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질문 잘하신 게 이제 이거 정리하고 나서 저와 같이 공부할게 그 돈 못 받는 거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자 먼저 88페이지부터 정리를 하면 자 매출 채권의 뭐 양도 할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매출 채권에 대해서 우리 채권에 대한 권리를 금융기관한테 이전하거나 아니면 조달하는 걸 할인이라고 하고 할인은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두 개를 구분한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어음에 대해서 전부 다 넘겨버리게 되면 그리면 이걸 매각거래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표현할 때 자 지금 얘가 여기에다가 할인에 대해서 적어놓고서 자 여기 아래쪽에 양도부터 적어놓고 할인 적어뒀는데 이 배서 할인은 자금 조달 위해서 매출 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할인하는데 이 할인료가 우리 만기까지의 이자 성격인데 거기에 그 사람이 더 수수료까지 요구한다면 그것까지 빼고 돈 받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자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아래 별표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상대방이 원하는 이율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율은 모두 다 당연히 연이율이에요. 근데 1년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1할 계산을 해요. 이 할인 일수라는 게 상대방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날. 그 날짜만큼을 할인료로 계산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할인료에 대해서는 적혀 있는 게 아래쪽에 우리 매각거래에 대해서 우리 신용카드 대금 회수니 뭐 이런 표현은 상관없고 자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매각거래에서는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매각거래에서는 자 그리고 제가 순서가 조금 뒤집어졌는데 책에서는 좀 표현을 조금 엉성하게 해뒀는데 우리 세 번째 보시면 어음의 추심이 있었죠. 그럼 어음의 추심에서는 추심 수수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수료가 있으니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하고 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판매관리비로 800번대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수수료가 800번대냐 900번대냐 500번대냐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적절히 잘하는지 시험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음의 추심 수수료로 등장을 할 거고 자 지금 어음의 할인에서는 매각거래만 나오는데 그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 기억하면 될 거란 생각 드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어음의 할인이 아니라 이제 재고 자산의 매출 할인, 매입 할인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할인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할인끼리 꼬이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하려고 또 이 할인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거니까 지금 얘를 어음의 할인의 할인료는 우리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아래 부도음과 수표가 있는데 이 부도음과 수표는 이 계정 과목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라고만 책에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위치가 이론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고 우리는 꼭 수수료를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참고로 여러분 중에도 공부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지금 어음을 할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음을 할인을 하는데 외상 매출금도 할인이 가능해요. 우리 주거래은행에. 그런데 그 우리 IFRS하고 외국에서는 우리가 채권의 할인을 뭐라고 하냐면 팩토링 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채권 중에서 죄송해요. 매출 채권의 할인을 팩토링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음의 할인은 그냥 어음 할인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받을 어음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할인은 팩토링 거래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표현할 때 이것도 팩토링 거였는데 그냥 어음 팩토링이라고 표현하든지 뭐 이야기하면 될 건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얘만 팩토링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써요. 근데 이렇게 할인하는 걸 팩토링 거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래은행에서는 외상 매출금도 자기들이 금융 비용 부과해서 못 받을 거에 대비해서는 돈 얼마 나중에 줄게 이러면서 할인을 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융통이 좀 돌아야지 지금 외상 대금이 빨리 안 들어오면 그 돈이 있어야 원재료 사서 또 계속 만들 건데 자금 융통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거래 은행하고 이런 거래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예절 넘어가고 자 100페이지로 가서 이제 기타 채권, 기타 채무에 대해서 적혀 있죠. 자, 기타 채권 채무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데 매출이나 매입이 아닌 다른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데 돈 빌려주거나 돈 빌려오는 건 영업활동이 아니죠. 근데 그걸로 해서 우리가 권리가 생기거나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에 제가 돈 빌려주면 대여금, 돈 빌려오면 차입금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앞에 지금 우린 당좌 자산하고 있으니까 유동 자산이라서 단기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 단기자가 붙어 있으면 사항기간이 1년 이내라고 표현하는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차입금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 아래쪽에는 지금 적혀 있는 게 자, 지금 표현을 조금 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100만 원 돈을 빌려줘요. 죄송해요. 자, 1년간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대여하다라는 건 대자는 빌려주다 때 대자예요. 대신하다 때 대자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뭐 현금으로 빌려줬으면 빌려준다 그러면 나한테는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나에게서 빌려준 돈이 나가게 될 거고 나는 차변에 그럼 1년이니까 내년 중에 만기가 일어나겠죠. 단기 대여금이고 누구한테 빌려줬다라고 당연히 장부에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산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차변에 이 자산이다라고 써뒀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 우리가 A 회사에게 단기 대여한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100만 원 현금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대변에는 우리는 장부에 단기 대여했다라고 적혀 있으면 장부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써뒀겠죠. 지금 원리는 단순해요. 이제 얘 받았으니까 또 얘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A 회사에게 100만 원만큼 제품을 매출하다. 그럼 100만 원치 제품 매출을 했어요. 그럼 제품 매출 100만 원이 되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100만 원. 자, 이렇게 뒀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건 그냥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이 외상 대금은 그럼 얼마 안에 받아야 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외상으로 물건 사면 얼마 안에 갚아야 될까요? 자, 우리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죠? 우리가 이 상거래상 원래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있고 막 경기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갚았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15일 이내 갚는데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M 30분의 N 이러면 30일 이내 갚아라. 뭐 15분의 N 이렇게 하면 15일 이내 갚아라. 이런 이제 신용 조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근데 이것보다 훨씬 빨리 갚으면 얼마 깎아줄게 이런 조건도 걸어요. 그럼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얘가 30일 이내 못 갚는 거야. 그럼 난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건가요? 이자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외상대금 가지고 이자 갚는 게 아니고 그럼 너 이 외상대금 100만 원만큼 돈 빌려준 걸로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100만 원치 물건 팔았는데 외상대금이 있었는데 걔가 돈 못 갚아서 내가 걔한테 100만 원치 빌려준 걸로 해서 나중에 만기 되면 이자까지 같이 받도록 돈 빌려준 걸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A 회사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1년 만기 대여금으로 전환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지금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혀있는 이 100만 원을 1년 만기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이제한테 돈 빌려준 걸로 할 거다. 이자 받으려고. 그럼 얘가 이제 지워지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지워주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분개 이해가시죠?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럼 이제 자, A 회사의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일단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얼마가 들어오게 되죠? 110만 원이 들어오겠죠? 빌려준 돈 원금 100만 원하고 이자 10만 원하고 그럼 110만 원인데 그럼 110만 원 들어온 이유를 대변에 써야 될 거잖아. 그럼 일단 100만 원은 내 장부에 단기 대여금 적혀 있던 거 얘 받았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은 지워주는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이자 받은 거죠. 이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받으면 이자 수익, 주면 이자 비용이에요. 그럼 대변에 20만 원은 이자 수익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분계 원리예요. 근데 우리 지금 책에서는 계속 오버해가지고 선납세금이라고 쓰는데 이 선납세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이고 이자 10만 원이면 110만 원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11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나한테 보통 예금에 예를 들어서 108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2만 원이 뭔가 봤더니 이 이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계정 과목으로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당하면 이때는 선납세금이다라고 쓸 거예요. 원천징수 당하면 한 게 아니고 당했을 때 그럼 이 2만 원은 선납세금이라고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납세금에 대해서 이제 넣었으니까 자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 선납세금은 법인세예요. 자 이 법인세를 미리 납부를 하면 선납세금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선납세금을 쓰는 경우는 우리 세 가지를 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나오게 될 법인세, 중간 예납세 납부할 때 그리고 법인세 원천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이게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수시 부가액을 납부했을 때 이건 과거에 탈세한 적이 있어가지고 세무서가 수시로 세금 내라고 돈 벌었으면 이만큼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갔는데 회사가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내일 8월 달도 아니고 그런 원천징수는 뭐 내가 떼이고 받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수시 부가액이 날라오면 우리 회사 탈세하다 걸렸나 보다 세무조사에서 걸렸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뭐 회사가 하다 보면 세금 계산 잘못해가지고 뭐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건 대단하다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자 얘네들을 왜 선납세금이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법인세 납부 기한은 차기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예요. 그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면 지금 우리 그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사업년도라는 건 회계에서는 회계년도고 법인세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업년도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보고기한 종료일 기말이라고 하는 걸 세법은 기말을 종료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법인세는 그래서 3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니까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요. 그럼 이 3월 이내 하는데 이 3월 이내 내는 법인세가 이 법인세 납부기한인 거고 이 법인세의 귀속 기간이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는 지금 같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번 걸 가지고 우리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날이 아닌 이 기간 중에 미리 납부한 거예요. 지금 올해 중에 지금 내가 이자 받으면 나중에 내 법인세 계산할 때는 10만 원으로 계산할 거거든. 내 이자 8만 원 받았다 해서 8만 원으로 법인세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지금 세금 낸 거 빼고 내야 될 거잖아. 이미 미리 낸 세금들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여러분이 이자 10만 원인데 근데 세금 떼고 8만 원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벌었다 계산하는데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그럼 그 계산하고 나서 과거에 냈던 2만 원은 빼고 내야 될 거잖아. 그럼 빼고 내려고 그러면 장부에 써둬야 되겠죠. 그게 산납세금인 거예요. 산납세금. 그럼 우리 중간연합세액이라는 건 우리나라 3대 세법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이에요. 그럼 이 세 개 세법이 합쳐서 우리나라 세수확보의 75%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크죠? 근데 그 중에 1위가 부가가치세. 그래서 1년에 법인한테는 4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위가 소득세. 그 1년에 5월 달에 한 번 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는 간이세법에 의해서 일단 연합적 원천이수로 여러분 세금 떼고 월급 줄 거예요. 일단 세금 빨리 걷어야 되니까. 그럼 법인세도 1년에 한 번씩 받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낸 전체 법인세의 절반을 내라고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하라고 시켜요. 그게 중간연합세액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올해 얼마 번지 모르는데 전년 대비해서 미리 낸 거잖아. 그럼 그 금액도 빼고 내야 되겠죠. 나중에 정리할 때.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산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해 두는 거예요. 얘 또한 탈세한 적이 있어가지고 세금 미리 내라고 한 거잖아. 그럼 나중에 1년 동안 다 번 거 가지고 계산할 거면 그거 뺀 나머지 차익만 내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네들은 미리 납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납세금 개정 과목은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아직 세금 낼 때가 아닌데 낸 거야. 미리 낸 거. 그러면 아직 내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장부에 써뒀다가 기말에 이 돈 빼고 납부할 거라고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 하나만 들고 오늘 끝낼게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15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때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현금으로 150만 원 납부했죠. 그럼 차변에는 지금 중간연합세액은 법인세 낼 때 아닌데 미리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산납세금이다라는 개정 과목으로 써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기말 법인세 추산액이 400만 원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해 기말에 맞춰가지고 올해 법인세는 올해 세금이잖아. 사실 돈 내는 거야 내년에 낼 거지만 올해 비용이니까 올해 세금은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도록 올해 12월 31일 날 미리 분개를 해둬요. 그럼 이 법인세는 법인세가 400만 원인데 그럼 내년에 낼 세금은 내년에 낼 거라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이 원리만 보세요. 그럼 내년에 얼마 내면 되죠? 총 법인세 계산해 봤더니 400이래. 그렇죠. 근데 우리 미리 낸 게 150이니까 250만 내면 될 거잖아.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 낼 세금은 250만 원이라고 쓰고 차이 나는 이 150만 원이 지금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이때 기말에 한 번에 정리해서
선납세금을 기말에 한 번에 얘를 지워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얘는 이 하나만 들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뭔가 돈 받으면서 세금 떼인 거는 전부 다 선납세금이라고 정리해뒀다가 기말에 한 번에 정리하면서 이 돈 빼고 지급하겠다라고 장부에 써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려고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얘는 자산이라 그랬죠. 차변에 쓰고 있어요. 자, 이 선납세금은 자산이고 우리가 세금 떼인 거다. 자, 다른 것보다 이거 당하면 선납세금이다. 오늘 이걸 기억해 둘게요. 왜냐면 내일은 세금 떼이는 거 볼 거거든. 또 원천징수 당한 거랑 원천징수 한 거랑은 또 서로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회사 가면 원천징수 많이 할 거예요. 당하는 거는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돈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줘야 되거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를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제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도 내일 자와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게 계정 과목을 어떨 때 쓰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그냥 분계 원리를 차변 대변 오가는 걸 위주로 제가 어떨 때 차변 쓰고 어떨 때 대변 쓰는지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계정 과목 수는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이 상황 때 얘 쓰고 뭐 때문에 얘를 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은 이 상황이 때 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에 지금 썼던 원리를 보시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얘 자산들 처음 했을 때는 계속 차변에 쓰고 얘네들을 지우거나 정리할 때 계속 대변에 쓴 거예요. 팔건했을 때 지금 전부 다 하나 같은 동일된 규칙이 이거죠. 얘네들 했을 때 처음에 얘 썼다가 지울 때 가는 거고 얘 썼다가 돈 받을 때 지우는 거고 처음 쓸 때는 다 차변에 썼어요. 모든 계정 과목들이. 그래서 지금 자산은 처음 들어올 땐 차변이고 나중에 지울 때는 대변으로 가는 이 원리들. 그러면서 제가 반대되는 계정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제가 아직 여러분들이 전부 사이클을 안 돌아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그 복습을 하신다면 그 분계의 위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